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105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그 깊은 심연 속에 가라앉아 있던 인간 본성의 파편들을 하나씩 건져 올려 보려 합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밤 공기가 흐르고 방 안에 미등만이 고요하게 떨리고 있군요. 이 105살의 노구가 내뱉는 숨결은 여러분의 귓가에 다 아주 느리고 나른한 리듬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른함 속에는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제가 들려주는 이 지독하게 솔직한 인간의 이면을 마주하다가 평소 믿어왔던 다정한 환상들이 무참히 깨져버려 정신적으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수채화라기보다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살점을 더듬는 투쟁에 더 가까우니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어디서 몇 시에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구 어느 모퉁이에서 저의 낡은 지혜가 닿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군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에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내가 태어난 1920년은 경신년 원숭이의 해였네. 세월을 계산하는 것조차 이제는 가물가물한 숫자의 유의처럼 느껴지는군. 105년을 살아보니 말이야,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잡한 척 하면서도 사실은 지독하게 이기적인 단세포 생물인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네. 나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타들어가는 인간의 비명을 들었고 굶주림에 허덕이며 옆 사람의 빵 조각을 훔치는 눈빛을 보았지. 그리고 강단에 서서 제자들에게 정의와 도덕을 가르쳤지만 정작 그들이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나를 짓밟고 배신하는 장면 또한 실시간으로 목격했네. 젊은 시절의 나는 참으로 순진했어. 사람을 믿는 것이 인간의 가장 숭고한 미덕이라 생각했지. 내가 진심을 다해 속살을 보여주면 상대도 언젠가는 그 진심의 향기를 맡고 내 손을 잡아줄 것이라 믿었네. 하지만 인생은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읽어주는 동화책이 아니더군.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서재에 홀로 앉아 있으면 그날 하루 수십 명과 하하 호호 웃으며 나누었던 그 수많은 말들이 차가운 허공 속으로 흔적도 없이 증발하는 것을 느꼈네. 요즘은 손바닥만 한 기계로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된다지. 내가 젊었을 땐 휴대전화는커녕 주소록 대신 손때 묻은 수첩을 들고 다녔네. 거기엔 잉크로 꾹꾹 눌러 쓴 수많은 이름이 적혀 있었지. 하지만 막상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무너져 내리던 어느 시린 밤, 그 수많은 이름 사이를 헤매어도 정작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떠오르지 않더군. 그때 처음 깨달았네.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어울리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야. 그저 홀로 남겨질 때 마주하게 될 그 거대한 허무와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서 서로의 체온을 빌려 도망치고 있는 것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내. 이건 내가 늙어서 심술이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력처럼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일 뿐이야. 호모 에코노미크스, 호모 에코노미크스. 즉 인간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이 학술적 정의는 강의실 밖 현실에서 훨씬 더 잔인하게 적용되더군. 내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아주 총명하지만 집안 형편이 몹시 어려웠던 제자가 한 명 있었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려던 그 아이를 위해 나는 아내 몰래 사비를 털어 도와주었지. 그때 그 아이는 내 손을 잡고 눈물로 감사 인사를 하며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네. 몇 년 뒤 그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임원이 되어 승승장구했지. 어느 학회장에서 우연히 그와 마주쳤는데 그는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주 매끄럽게 지나쳐 가더군. 아마 그의 기억 속에서 나는 지워야 할 가난한 과거의 부끄러운 목격자였을지도 모르지. 처음엔 가슴 한구석이 서운함으로 아려왔지만 곧 이해했네. 그에게 나는 더 이상 뽑아먹을 이익이 없는 용도 폐기된 존재였던 것이지. 이것이 바로 가공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이라네. 재밌지 않은가?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네. 통계청 자료를 보니 중장년층이 겪는 스트레스의 압도적인 원인 중 하나가 대인 관계라고 하더군. 기대를 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야. 우리는 친절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고마움이라는 열매가 맺힐 거라 믿지만 현실의 토양은 훨씬 척박하지. 친절한 상대에게 이익이 될 때까지만 유효한 기간, 한정, 쿠폰 같은 것이네. 상황이 바뀌면 사람의 낯빛도 순식간에 바뀐다네. 10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밥을 먹고 배설하는 구조가 변하지 않았듯이 이 이기심의 메커니즘도 변하지 않았어. 1920년에 태어난 게 좋은 점도 있긴 하군. 적어도 요즘처럼 키보드 하나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비겁한 광기는 보지 않고 자랐으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참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은 더 외로워 보여.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며 얻은 아주 뼈아픈 원칙이 하나 있네. 10번을 잘해주다가 단 한 번 거절하면 사람들은 그 전에 9번 호의를 은혜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한 번의 거절을 배신으로 기억한다는 것이지. 이건 유전자에 새겨진 손실, 회피, 편향 때문일지도 모르겠군. 인간은 익숙해진 호의를 어느 순간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네. 호의가 반복되면 의무가 되고 그 의무가 잠시라도 멈추면 상대는 그것을 배신이라 부르며 돌을 던지지. 그러니 나는 자네들에게 간곡히 말하고 싶네. 지나치게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스스로를 갉아먹지 말게나. 세상은 겉으로는 성자를 요구하고 칭송하지만 막상 누군가 성자가 되면 가장 먼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돌을 던지는 곳이 또한 이 세상이라네. 나도 한때는 모든 이에게 따뜻한 스승,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안달복달하며 살았지. 하지만 그 욕망이 나를 얼마나 시들게 했는지 모른다네. 결국 100살이 넘어서야 깨달았지. 좋은 사람이 되려다 이용당하는 바보가 되지 않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진정한 예의라는 것을 말이야. 인간관계라는 것은 참으로 묘하지 않나? 너무 멀면 얼어 죽고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는 고슴도치들의 무도에 같으니 말이네.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그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를 자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게야.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고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는 순간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결국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간다는
그 서글픈 이야기 말일세. 나 역시 그 가시에 수만 번은 찔려본 것 같군. 105년을 살면서 내 몸에 남은 흉터들은 대개적이 아니라 내가 가장 믿고 가까이 두었던 이들이 남긴 것이라네. 젊은 날에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도무지 몰랐어. 성격이 극단적이었거든. 사람에게 한번 마음을 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바짝 다가가거나 아니면 아예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철벽을 세워버리거나 둘 중 하나였지. 하지만 시연을 넘기고서야 비로소 깨달았네. 인간관계의 핵심은 사랑이나 신뢰가 아니라 따뜻함과 고통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잡는 거리 조절의 기술이라는 것을 말이네. 내가 믿었던 동료 교수와 공동 연구를 하던 시절이 생각나는군. 나는 그를 형제처럼 아꼈고 나의 모든 아이디어와 자료를 아낌없이 공유했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그는 내 연구 성과를 교묘하게 가로채 본인의 단독 업적으로 발표해 버렸더군. 그때 느꼈던 그 서늘한 배신감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명치 끝을 알싸하게 만든다네. 그때 나는 분노에 휩싸여 그를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했지. 하지만 시간이 흘러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를 아프게 했던 건 그 사람의 악함보다는 나의 무지함이었더군. 내가 너무 가까이 다가갔고 나의 경계선을 너무 쉽게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그가 내 주머니 속의 물건을 훔치기 쉽게 만들어준 꼴이었네.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침투 이론, 소셜 페니트레이션 티어리에 따르면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아 노출의 폭과 깊이가 증가한다고 하지. 하지만 이 노출이 통제를 벗어나면 그것은 친밀함이 아니라 타인에게 나를 공격할 무기를 쥐어주는 행위가 된다네. 참고로 내가 태어난 1920년은 세계 최초의 상업 라디오 방송국인 KDKA가 문을 여내이기도 하지. 그때는 전파를 통해 목소리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 믿었는데 요즘은 전파를 타고 너무 많은 쓰레기 같은 정보와 감정들이 오가는 걸 보니 가끔은 귀를 닫고 살던 그때가 그립기도 하군. 가족도 예외는 아니네. 우리는 가족이니까 모든 걸 이해해 줄 거라 믿지?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생채기를 가장 깊게 내는 건 늘 가장 가까운 손톱이라네. 기대가 크면 예의가 실종되기 마련이고 예의가 사라진 자리에는 존중 대신 간섭과 상처만이 잡초처럼 무성해지지. 나는 이른이 넘어서야 비로소 자식들과의 거리를 다시 세웠네. 매일 안부 전화를 강요하던 습관을 버리고 그들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던 간섭을 딱 끊어버렸지. 처음엔 자식들이 내가 자기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줄 알고 서운해 하더군.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관계가 더 부드러워졌네. 적당한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서로의 독립된 인격을 온전히 인정해주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배려라네. 내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혼자서도 잘 사는 늙은 아버지의 뒷모습이 아닐까 싶어. 물론 내 통장에 잔고가 좀 남아있어야 그 뒷모습도 멋있어 보이겠지만 말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네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네. 제발 자네의 모든 감정을 타인 앞에 발가벗겨 드러내지 말게나. 나는 젊은 시절 술자리에서 내 속마음을 전부 쏟아내는 것이 진정한 사나이의 우정이고 친밀함이라 믿었어.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 아내와의 은밀한 갈등,
심지어 미래에 대한 비겁한 두려움까지 안주 삼아 떠들어댔지. 그 자리에서는 모두가 내 어깨를 다독이며 공감해주는 척 하더군.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사이가 틀어지자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 비밀들은 어느새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등 뒤를 찌르더군.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네.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닫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말을 해봤자 나에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지. 특히 요즘처럼 SNS니 단체 대화방이니 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네. 자네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휴대전화에 스크린샷으로 저장되어 평생의 꼬리표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상에 전시하지 못해 안달인 것 같더군. 내가 먹은 밥상, 내가 간 여행지를 남들에게 보여주며 인정을 구걸하는 그 모습이 내 눈에는 참으로 위태로워 보여.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갑옷이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들을 마주하게 되지. 무례하고 천박하며 오직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그런 자들 말일세. 그럴 때 얼굴에 실은 기색을 팍팍 드러내는 건 하수 중에 하수나 하는 짓이라네. 나도 한때는 솔직함이 최고의 덕목이라 믿고 싫은 놈 앞에서는 밥도 같이 안 먹었지. 결과가 어땠냐고. 공연히 정만 만들고 내 평판만 깎아 먹었네. 결국 손해는 오롯이 내 몫이었지. 그래서 나는 노년에 들어 방법을 바꾸었네. 속으로는 그들을 경멸할지언정 겉으로는 누구보다 깍듯하게 예의를 다했지. 안녕하세요. 덕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말들은 내 진심의 1%도 담겨 있지 않아도 괜찮네. 그것은 사회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위조 지폐 같은 것이니까 굳이 내 귀한 진심을 그런 자들에게 지불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예의는 가식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복이라 생각하게. 인간은 고쳐 쓰는 물건이 아니라는 말 자네도 들어봤겠지? 나는 평생 교육자로 살았지만 사적인 관계에서까지 누군가를 가르치고 바꾸려 했던 건 내 인생 최대의 오만이었네. 성격은 나무의 결처럼 이미 태어날 때부터 단단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라네. 105년을 살아보니 인간관계는 광물을 채집하는 과정과 비슷하더군. 어떤 돌은 원래 매끄럽고 어떤 돌은 원래 거칠고 날카롭지. 거친 돌멩이에게 왜 너는 둥글지 않느냐고 화를 내봤자 내 손만 다칠 뿐이야. 그냥 저 돌은 저런 성질을 지녔구나 하고 인정하고 지나가면 그만이네. 그러면 분노도 줄어들고 내 마음의 평온도 지킬 수 있지. 따뜻함은 나누되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고 감정은 다스리되 품격은 잃지 말게. 관계를 끊는 과감한 용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미소 띠며 우아하게 거리를 두는 능력이라네. 나는 이걸 배우는데 80년이 넘게 걸렸지만 자네는 조금 더 빨리 깨닫길 바란다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도저히 내 배에 태우고 싶지 않은 불청객들을 마주하게 마련이지 않나. 무례함이 몸에 밴 사람, 자기 자랑을 훈장처럼 달고 사는 사람, 혹은 남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소인배들 말일세. 그런 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갈등하곤 하지. 한판 제대로 붙어서 버릇을 고쳐줄까 아니면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할까 하고 말이네. 하지만
105년을 살아보니 그 어느 쪽도 정답은 아니더군. 나는 이제 자네들에게 아주 영리하고도 품격 있는 처세술을 하나 알려주려 하네. 바로 사회적 갑옷으로서의 예의라네. 어빙 고프먼의 자아 연출 이론, 셀프 프레젠테이션 테어리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와 같다고 하지. 우리는 상황에 맞는 가면을 쓰고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관리하며 살아간다네. 젊은 시절에 나는 이 가면이라는 단어를 몹시 혐오했어. 그것이 가식이고 기만이라 생각했거든. 솔직한 것이 최고의 정의라고 믿었기에 싫은 기색을 얼굴에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떳떳하게 여겼지.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겠나. 내 주변엔 날선적들만 늘어났고 결국 그 화살은 부메랑이 되어 내 가슴에 꽂히더군. 솔직함이 무기가 되면 그 무기는 반드시 나 자신도 베게 되어 있네. 그래서 나는 신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덕분입니다. 같은 말들은 내 진심을 증명하는 고백이 아니라 사회라는 시장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공용 화폐와 같다는 것을 말이네. 자네가 시장에서 사과를 살 때 상인에게 자네의 인생관이나 철학을 지불하지는 않지 않나. 그저 정해진 화폐를 내밀 뿐이지. 대인관계도 마찬가지라네. 굳이 내 귀한 진심과 영혼의 조각을 그런 무가치한 사람들에게 지불할 필요가 없네. 그저 예의라는 위조되지 않은 화폐를 내밀고 매끄럽게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이라네. 예의를 지킨다고 해서 내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야. 그것은 단지 내 연약한 속살을 보호하기 위해 덧입은 갑옷일 뿐이지. 갑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내가 태어난 1920년은 미국의 얼딕슨이라는 사람이 밴드에이드를 처음 발명한 해이기도 하네. 상처가 났을 때 붙이는 그 작은 반창고 말일세.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마음의 반창고와 갑옷이 필요하네. 자네의 그 단단한 예의가 무리한 자들의 독설로부터 자네를 보호해 줄 테니까. 가끔은 내 가짜 웃음 근육이 이두박근보다 더 튼튼해진 건 아닐까 싶을 때도 있지만 그 덕분에 나는 100년 넘는 세월 동안 큰 풍파 없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네. 물론 내 서재에 찾아온 뻔뻔한 동료 교수에게 자네의 논문은 참신하게 이를 데 없군. 사실은 엉망진창이라는 뜻이었네. 이라고 웃으며 말할 때의 쾌감은 덤이었지. 또한 자네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네. 제발 남을 고치려 들지 말게나. 나는 평생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았네. 그러다 보니 내 직업병 중 하나가 사적인 관계에서까지 사람을 가르치고 교종하려 드는 것이었지. 자네는 성격을 좀 죽여야 해.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하네 같은 조언들이 상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 굳게 믿었어. 하지만 105년을 살며 내가 내린 결론은 아주 참담하네. 사람은 결코 타인에 의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사람은 고쳐 쓰는 물건이 아니야. 성격이라는 것은 나무의 결이나 바위의 문양처럼 이미 그 존재 자체에 깊게 새겨져 있는 것이라네. 내가 아는 한 선배 교수는 80이 넘어서도 고집불통의 아나 무인이었지.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이 없었어. 그때 나는 깨달았네. 인간관계는 일종의 광물 채집과 같다는 것을 말이네. 어떤 돌은 원래 매끄러운 옥석이고
어떤 돌은 원래 날카로운 부싯돌에게 왜 너는 옥처럼 부드럽지 않느냐고 꾸짖어 봤자 돌아오는 건 튀어오르는 불꽃에 입는 화상뿐이라네. 그저 이 돌은 이런 성질을 가졌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성질에 맞춰 거리를 두면 그만이네. 상대를 변화시키겠다는 오만을 버리는 순간 자네를 괴롭히던 분노의 80%는 연기처럼 사라질 걸세. 우리는 흔히 교육을 통해 인간이 완성된다고 믿지만 심리학의 피그말리온 효과도 결국 상대가 스스로를 믿을 때나 일어나는 기적이지 억지로 뜯어고친다고 생기는 일이 아니더군. 오히려 상대를 바꾸려 드는 에너지를 자네 자신을 돌보는 데 쓰게나 자네가 아무리 훌륭한 조각가라 해도 진흙으로 다이아몬드를 빚을 수는 없는 법일세. 나 역시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지만 결국 끝까지 곁에 남아 마음을 나누는 이들은 내가 가르쳐서 변한 이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결이 나와 맞았던 이들이었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수록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해야 하네. 105해를 살아보니 내 곁에 남은 진정한 인연은 손에 꼽을 만큼 적더군. 하지만 그 적은 수의 인연이 주는 깊이가 나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 모른다네. 자네가 지금 내가 이만큼 배려하면 저 사람도 알아주겠지라는 헛된 희망에 매달려 있다면 이제 그만 그 줄을 놓아주게 기대를 내려놓는 그 찰나의 순간 자네의 영혼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과 반응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이네.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야. 다만 인간이라는 존재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뜻일세. 인간을 있는 그대로 그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모습 그대로 바라볼 때 자네가 받는 상처는 기적처럼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네.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리고 멀어지면 추위에 떠는 이 모순적인 삶의 궤적 속에서 우리는 결국 자신만의 적정 온도를 찾아내야 하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 미지근하지만 안전한 온도 말일세. 나는 그것을 우아한 거리두기라고 부르고 싶군. 남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자네의 소중한 잠을 포기하지 말게. 자네의 심장이 타인의 무리함 때문에 두근거린다면 그것은 자네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쥐어주었기 때문이네. 자네 인생의 리모컨을 타인에게 넘겨주지 말게나. 오늘 밤 자네가 누군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다면 이 노인의 말을 기억하게. 그는 원래 그런 돌이고 나는 나를 보호할 갑옷을 입고 있다. 이 한 문장이 자네의 밤을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어 주길 바라네. 이제 우리의 대화를 조금 더 현실적이고 어쩌면 조금은 세속적이라 느껴질 수 있는 주제로 옮겨보려 하네. 바로 돈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지. 10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살아오며 내가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던 것, 그리고 돈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겼던 것이라네. 나는 전쟁 직후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폐허 위에서 처음 교단에 섰지. 그때 내 월급은 쌀 몇 가마니 값도 되지 않았고 가족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밤마다 몽롱한 정신으로 외서들을 번역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네. 그 시절에 나는 소위 선비정신에 취해 있었어. 학자는 청빈해야 하고 돈을 밝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믿었지. 하지만 세월은 나에게 아주 잔인하고도 명확한 진실을 가르쳐 주었네. 품격은 고결한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통장 잔고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네.
자네들도 뉴스를 통해 들어봤겠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라지. 40% 안팎의 노인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그 통계 수치는 숫자로 볼 땐 무덤도 말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개개인의 삶은 지옥과 다름없네. 내가 아는 한 동료 교수는 정년 퇴임 후 명예교수직을 얻었지만 연금이 충분치 않아 결국 70이 넘은 나이에 아파트 경비원 일을 시작했네. 그가 어느 술자리에서 씁쓸하게 웃으며 하던 말이 잊히지 않는군. 젊을 때는 내 체면을 지키느라 돈을 멀리했지만 늙어서 보니 내 체면을 지켜주는 건 내 전공 지식이 아니라 매달 찍히는 월급 명세서였다고 말이네. 그 말은 내 뼈에 사무치는 경고로 남았지. 특히 친구 사이에 돈거래에 대해 나는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싶네. 절대로 하지 말게. 나는 신 무렵에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버색에 큰 돈을 빌려준 적이 있네. 그는 사업이 망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내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 나는 그것을 사나이의 의리라 생각했고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도움을 주었네. 하지만 돈을 갚기로 한 기한이 다가오자 그 촉망받던 친구의 태도는 기괴하게 변하더군. 내 전화를 피하고 나를 만나는 것을 불쾌해하며 결국엔 나를 돈밖에 모르는 매정한 인간으로 몰아세우더군. 그때 깨달았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순간 그 관계의 대등한 수평선은 영원히 무너진다는 것을 말이네. 나는 그날 이후로 돈도 잃고 30년 지기 친구도 잃었지. 남은 것은 배신감으로 짓물러진 허탈함 뿐이었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라네. 많은 부모가 내가 다 주고 떠나면 되지라고 말하며 노후 자금을 자식의 집 마련이나 사업 자금으로 내놓지. 하지만 자네들 명심하게나 재산을 미리 다 넘겨주는 순간 부모로서의 권위와 자리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마련이네. 나는 제자들 가운데 부모의 유산을 일찍 물려받고도 정작 병든 부모를 요양원에 방치하는 사례를 수없이 보았네. 물론 모든 자식이 그렇지는 않겠지.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익숙해지면 감사함보다는 당연함을 먼저 배우는 생물이라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love diminishing, marginal utility는 감정의 영역에서도 예외 없이 작동하지. 노후 자금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지막 책임감이자 자기를 지키는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네.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 말해줄까? 내가 태어난 1920년에는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되었네. 술을 금지하면 세상이 더 깨끗해질 줄 알았지만 결과는 어떠했나? 밀주가 판을 치고 범죄 조직만 배를 불렸지. 우리 인생도 비슷해. 욕망을 억지로 누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돈에 대한 욕망을 부정하기보다는 그것을 현명하게 다스려 내 노년을 지키는 수단으로 삼아야 하네. 요즘은 기대 수명이 길어져 80세를 넘어 100세 시대라고들 하지. 내가 105세까지 살아보니 은퇴 후의 시간이 젊은 시절에 치열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한 셈이네. 그 긴 세월을 비참하지 않게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품위 있게 살려면 경제적 독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닥쳐올 불행을 막을 방패가 없다는 것. 이것이 내가 1세기를 넘게 살며 배운 가장 솔직한 진실이라네. 그리고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군. 건강을 잃으면 자네가 쌓아온 모든 사회적 성취와 자산의 계산식은 순식간에 0이 되어버리네. 나는 90이 넘은 나이에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지.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네. 아무리 명예가 높고 따르는 제자가 구름처럼 많고 통장의 숫자가 화려해도 내 몸을 내 의지대로 가누지 못하는 순간 세상은 그저 무채색의 회색 공간으로 변한다는 것을 말이네. 스피노자는 건강은 모든 자유의 바탕이라고 했지. 나는 그 말을 90살이 넘어서야 온몸으로 이해했네. 젊은 시절 우리는 술자리에서 우정을 확인하고 무리한 업무 일정을 견디며 자신의 체력을 무한한 자원인 양 소모하네. 하지만 노년의 품격은 그런 무모함이 아니라 철저한 절제에서 나온다네. 남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자네의 간을 망치지 말게.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잠을 줄여가며 자신을 혹사하지 말게. 자네의 심장과 통장이 동시에 무너지면 자네를 칭송하던 그 수많은 사람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두 번 문병을 올 뿐 그 누구도 자네의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지 않네. 경제학에서 말하는 세대 간 형평성 인터제너레이셔널 에퀴티의 문제도 결국 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자산을 스스로 관리할 때 비로소 논의될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매일 새벽 가벼운 체조를 하고 식사를 소박하게 절제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100년 넘게 지켜온 이유는 단 하나네. 누구에게도 굽실거리지 않고 내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지. 돈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네. 다만 돈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네. 자식보다, 친구보다, 때로는 자네의 신념보다 돈이 더 오래 자네 곁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네. 노후의 평안은 젊은 날의 호기로움이 아니라 차분하고 냉철한 절제에서 비롯된다네. 자네가 지금 50이든 60이든 아직 늦지 않았어. 남은 세월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지루할 수 있네. 남을 위해 에너지를 쏟는 것도 좋지만 먼저 자네 자신을 지킬 견고한 성벽을 쌓게나. 그래야 늙어서도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친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자네의 통장과 건강을 지키는 것. 그것이 105세 노인이 자네에게 주는 가장 현실적인 사랑의 조언이라네. 이제 이 긴 밤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가장 깊고도 은밀한 곳, 사랑과 고독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려 하네. 내가 29에 결혼했으니 벌써 76년 전의 일이군. 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지 않아 온 국토가 신음하던 시절이었네. 그때의 사랑은 그야말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었지. 하루라도 얼굴을 보지 못하면 가슴에 구멍이 난 듯 했고, 거친 손을 잠시 잡는 것만으로도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착각에 빠졌었네. 젊은 날에 우리는 사랑만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지. 하지만 105년을 살아보니 세월은 사랑의 얼굴을 참으로 묘하게 바꿔놓더군. 아이들이 태어나고 지독한 가난과 생활의 권태가 끼어들면서 사랑은 점점 그 화려한 빛깔을 잃고 무채색의 의무와 책임으로 변해갔네. 그때 나는 서재에 앉아 고민하곤 했지. 왜 예전에 그 뜨거움이 사라졌을까? 우리의 관계는 실패한 것일까? 하고 말이네. 하지만 한 세기를 넘게 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성숙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이네. 젊은 날의 사랑이 화려한 불꽃이라면 노년의 사랑은 조용히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네. 불꽃은 눈부시지만 금방 사그라들고 주변을 태워버리기도 하지만 등불은 소리 없이 은은하게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곁을 지켜주지 않나. 많은 이들이 불꽃이 꺼졌다고 해서 사랑이 끝났다고 절망하지만 그것은 등불의 가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라네. 1920년 내가 태어난 해에 아가사 크리스티가 첫 소설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인생도 그 추리소설처럼 수많은 복선과 오해를 거쳐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해서야 진실이 드러나더군. 내 아내와 60내를 넘게 살며 우린 참 많이도 다뤘네. 사소한 습관부터 자식 교육 문제까지 등을 돌리고 잠든 밤이 적지 않았지. 하지만 그 모든 풍파를 겪고 나서야 알게 되었네.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는 순간 관계는 지옥으로 변한다는 것을 말이네. 나조차도 나를 다 모르는데 어찌 타인이 나를 완벽하게 알아주길 바라겠나. 요즘 한국의 이혼율이 높다는 통계를 보며 나는 그리 놀라지 않네. 서로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지 사랑은 나를 완성해 줄 반쪽을 찾는 마법이 아니라 나의 근원적인 고독을 기꺼이 함께 견뎌줄 동반자를 만나는 일이네.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들고 그 빈자리에 비로소 상대를 향한 측은지심과 존중이 피어난다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부단한 노력이다 라는 노시인의 말은 100년을 살아본 내게 가장 정직한 격언으로 남았네. 내가 98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안의 그 무거운 정막을 잊을 수 없네. 그때 비로소 알았지. 사랑은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함께 견뎌낸 시간 그 자체였다는 것을 말이네. 그 시간은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 나를 지탱하고 있었네. 혹시 자네들 중에 배우자와 갈등하며 이게 사랑인가 회의하는 이가 있다면 내 말을 믿어보게나.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는 그 지점이 어쩌면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는 시작점일지도 모르네. 상대에게서 완전함을 찾지 말게. 그저 서로의 다름을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100옷의 노인이 보기엔 충분히 훌륭한 사랑이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고독에 대해 말하고 싶군. 105회를 살아오며 내가 도달한 마지막 진실은 인간은 결국 철저히 혼자라는 것이네. 하지만 이 말이 자네를 슬프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군. 혼자라는 것은 비참함이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이네. 젊은 시절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병적으로 싫어했네. 약속이 없으면 불안했고 텅 빈 집이 두려워 늘 라디오를 크게 틀어두었지. 내 안의 빈자리를 타인의 목소리와 소음으로 채우려 급급했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말이네. 카지미에시 동브로프스키 카지미에츠 돔브로스키가 말한 긍정적 분화 포지티브 디스인테그레이션 라는 개념이 있네. 인간이 더 높은 수준의 인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적 관계와 자아가 해체되는 고통스러운 고독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지. 나 역시 정년 퇴임 후
그 화려했던 인맥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야 비로소 서재에서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었네. 책을 읽고 지난 세월을 정리하며 내가 나 자신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니 더 이상 타인의 박수 소리에 목마르지 않게 되더군. 요즘 젊은이들은 손바닥 안의 세상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며 누군가와 연결되려 애쓰더군. 하지만 연결이 많아질수록 내면의 허기는 더 깊어지지 않나? 비교를 멈추는 순간 인생의 절반은 평온해지네. 노년은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본질만 남기는 정제와 정리의 시간이라네. 젊을 때는 욕망이 파도처럼 밀려오지. 명예, 돈, 사랑, 남들에게 멋져 보이고 싶은 마음까지. 하지만 105살이 된 지금 나는 더 이상 남과 경쟁하지 않네. 더 많이 가지려 발버둥 치지도 않지. 그저 오늘 아침 무사히 눈을 뜨고 따뜻한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할 뿐이네. 저물어가는 노을을 본 적 있는가? 아침 햇살처럼 눈부시진 않지만 그 깊고 붉은 색채는 아침보다 훨씬 묵직한 감동을 주지. 인생도 마찬가지네. 덜 뜨겁지만 더 아름다운 노년의 시간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네.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고? 글쎄, 105년이나 살다 보니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고단한 하루 끝에 찾아오는 달콤한 잠처럼 느껴지네. 이제는 저승사자가 내 주소를 잊어버린 게 아닐까 싶어 가끔은 내가 먼저 마중을 나가야 하나 농담을 하기도 하지만 말이네. 중요한 건 언제 가느냐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나답게 사느냐라네. 나는 이제 타인에게 기대지 않네. 기대를 줄이고 예의를 지키며 건강과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고독을 친구 삼아 걷는 이 길이 참으로 평화롭네. 자네들도 너무 멀리 있는 행복을 잡으려 애쓰지 말게. 오늘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의 고요함 속에 자네 인생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제 이 긴 이야기를 갈무리할 시간이 되었군요. 창밖의 어둠은 더욱 깊어졌고 저의 목소리도 이제 조금씩 잦아 들려 합니다. 105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함께 여행해 준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건넨 이 딱딱하고 쓴 지혜의 조각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려 어느 추운 밤 문득 생각나는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처음이라 서툴고 아프기 마련이지만 기대를 조금만 내려놓고 자신만의 거리를 찾아낸다면 분명 그 안에서 예기치 못한 평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무거웠던 생각의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타인의 무례한 말들도 뜻대로 되지 않았던 관계의 상처들도 저 깊은 밤바다 속으로 가라앉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애쓰셨고 이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고요한 휴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층 더 단단하고 투명해져 있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엔 창가에 비치는 햇살만큼이나 가벼운 마음으로 깨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낡은 서재에도 이제 불을 끄려 합니다. 여러분의 잠자리가 포근하고 안온하기를, 꿈속에서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가장 자유로운 모습으로 유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어둠이 여러분을 감싸 안고 세상의 소음은 저 멀리 사라집니다. 깊은 잠 속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세요. 이제는 정말 쉴 시간입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밤 되시길